그날 밤 제가 훔쳐나온 건 금괴도 달러도 아니었습니다. 평양의 고위층을 송두리째 뒤흔들 붉은 장부 한 권이었지요. 아버지의 금고에서 그 장부가 사라진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이 제거해야 할 반동 1호가 되었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살아남은 저, 떨리는 가슴으로 전하는 실제 탈북 기록입니다. 혹시 이런 북한의 비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구독은 또 다른 탈출의 기록을 이어주고 당신의 좋아요는 누군가의 희망 신호가 됩니다. 지금 손끝으로 자유를 눌러주세요. 그날은 평양에 차가운 3월 바람이 불던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긴급 회의에 나가셨습니다. 오늘 밤은 늦을 것이다. 먼저 자거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타셨습니다. 차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평소처럼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언제나 엄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가 정면 벽을 차지하고 있었고 책장에는 주체사상 전집과 당 문건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버지의 문건을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혁명의 후계자다. 당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문건들 하나하나가 혁명의 역사다. 너는 이것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처럼 당에 헌신하는 간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문건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분류 작업을 하는데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칸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는 잠금 장치가 걸려 있던 그 칸이 그날따라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급하게 나가시느라 제대로 닫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상한 예감이었습니다. 제 손은 저도 모르게 그 칸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스쳤습니다. 천천히 꺼내보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붉은 표지 장부였습니다. 표지는 고급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금색 글씨로 단 한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양 고위층 자녀 비밀관리 명단.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1급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범수 용소행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장부를 도로 집어넣고 서랍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를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저를 움직이는 것처럼요.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제가 전혀 몰랐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우리처럼 평양 고위층 자녀로 태어나 특권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간부의 자녀들, 군 고위 장성의 자녀들, 내각 부장급 이상 관료의 자녀들. 제가 아는 이름들이 수십 개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름 옆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끔찍한 항목들이 마치 상품 목록처럼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 핵심 계층, 기본 계층, 복잡 계층, 해외 송출 가능 여부 유학 가능, 관찰 필요, 절대 불가, 사상 검증 결과 우수, 보통, 의심, 위험, 반동 가능성 낮음, 보통, 높음, 극히 높음, 감시 등급, A 일반 관찰, B 집중 감시, C 제거 검토, 그리고 마지막 항목 정리 예정자.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손만 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빨이 달달 부딪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분류하고 등급을 매기고 제거할 대상을 선정하는 도살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함께 학교에 다니던 명수, 당 조직부 부부장의 아들로 늘 모범생이었던 그 아이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찰 필요 사상 동료 징후.
외부 서적 접촉 정황 있음. 지난 2월 해외 라디오 청취 의심. 부친에게 통보 완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명수는 지난달 갑자기 전학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지방당 학교로 특별 전학을 갔다는 것이 공식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명수는 전학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어디론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은희, 외무성 국장의 딸이었던 그 아이. 그 아이 옆에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 2023년 12월 15일. 가족 재교육 진행 중. 처리 완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작년 겨울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평양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방으로 전근을 갔다는 소문만 돌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은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렬된 명단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가운데쯤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 옆에 적힌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글자들은 제 인생을 단숨에 갈라버렸습니다. 사고 위험 높음 반동 기질 강함. 외부 사상 접촉 가능성 있음. 질문이 과도하게 많음. 맹목적 복종 부족. 조용 처리 필요. 25세 이전 해결 권고. 담당 보위부 3과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반동 기질. 외부 사상 접촉. 제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 걸까요? 저는 평생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교시를 달달 외우며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당 생활 평가에서 늘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과도하게 많음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없습니까? 왜 외국 영화는 볼 수 없습니까? 왜 인터넷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세상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장부는 그것을 반동 기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호기심을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질문을 위험으로 판단했습니다. 맹목적 복종 부족이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가끔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모순이 있습니다. 같은 말 들으려.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화를 내셨습니다. 당의 결정에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왜 의문을 갖는 것이 범죄입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이 장부는 제게 명확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언제든 제거될 수 있다. 너의 생각, 너의 질문, 너의 호기심, 그 모든 것이 죄다. 너는 위험 인물이다. 너는 살아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제 손에서 장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의 도구였습니다. 필요하면 사용하고 위험하면 제거할 수 있는 소모품이었습니다. 부품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렸을 때 손을 잡고 대동강변을 걷던 기억, 제 생일에 책을 사주시던 모습, 아버지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던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지만 당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감정이었을까요?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 머릿속에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김일성 광장의 불빛, 대동강의 잔잔한 물결, 주체 사상탑에서 뿜어져 나오는 조명.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저처럼 정리 예정자로 낙인 찍혀 있을까요? 수십 명,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당의 명령 하나에 그 자식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새벽녘이 되자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딛고 있던 땅이 사실은 함정이었다는 것을 알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언제든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김일성 종합대학 예비반에 등교했습니다. 아침 7시 학교 정문을 지나며 김일성 주석님의 동상에 경례를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옆자리, 창가 쪽 두 번째 자리, 언제나 밝게 웃으며 안녕 하고 인사하던 수진이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양 외무성 부상의 딸이었습니다.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영어도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어렸을 때 3년간 러시아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해외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평양보다 훨씬 추워. 크렘린궁은 정말 아름다워. 같은 이야기 들으려. 우리는 친했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대동강변을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외교관이 되면 좋겠다.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리 함께 세계 무대에서 조국을 빛내자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아이의 책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방도 없었습니다. 교과서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책상 모서리에 꽂혀 있던 파란색 만년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아이의 흔적이 말끔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아플까?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요. 수업이 시작되고 출석을 부를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명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철수. 예. 이영희. 예. 수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이름을 건너뛰었습니다. 마치 명단에 그 이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인가? 선생님. 수진이는 어디 갔습니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 담임 선생님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해 묻지 마라. 하지만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히 하라. 선생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라. 그 학생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해했는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수진이는 지워진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삭제된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본 그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이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장부를 볼 때 수진이의 페이지를 넘겼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 옆에는 작은 붉은 별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8일 처리 예정. 사유 외부 서적 소지. 부적절한 언급 다수. 가족 동반 조치. 오늘이 3월 19일이었습니다. 정확히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수업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체 사상에 대해 강의하는 동안 저는 계속 수진이의 빈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웃던 수진이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환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수진이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별표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글씨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 3월 18일 자정. 가족 전원 평양 외곽 혁명화 지역으로 이송. 재교육 15년형. 제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수진이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의 부모님도, 동생도, 가족 전체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그때 제 눈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 이름이 있는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제 이름 옆에도 이제 작은 별표가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없던 표시였습니다. 누군가 지난 이틀 사이에 이 장부를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 옆에 새로운 메모가 빨간 펜으로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긴급 조치 필요. 5월 초 이전 처리 권고 부친동에 확보됨. 3월 25일 보위부 3과 담당자 접촉 예정. 비밀 체포 후 가족 분리 처리 방침. 부친동에 확보됨.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동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제거에 동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는 것을, 제가 끌려가는 것을, 제가 혁명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가족 분리 처리 방침이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도 제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걸까요? 숨이 막혔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감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감시는 이미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서 나와 대동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학교까지는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뚝, 뚝. 군화 소리였습니다. 무거운,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제가 한 걸음 내려가면 누군가도 정확히 한 걸음 내려왔습니다. 제가 속도를 높이면 그 소리도 빨라졌습니다. 제가 멈추면 그 발소리도 멈췄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뒤를 슬쩍 돌아보았습니다. 검은색 인민복을 입은 남자가 약 20m 뒤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검은색 인민복의 남자였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 저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마주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대동강변 산책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뒤로 약 50m 떨어진 거리에서 늘 같은 사람이 걸었습니다. 제가 속도를 높이면 그도 빨라졌습니다. 제가 멈춰 서서 강물을 바라보면 그도 멈췄습니다. 제가 다시 걸으면 그도 다시 걸었습니다. 완벽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전문가였습니다.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제 목 뒤까지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제 숨소리보다 가까이, 제 심장 박동보다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둠 속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여기 와봐. 여기가 내 자리야. 수진아, 너 어디 있어? 어두워. 너무 어두워. 너도 곧 여기 올 거야. 싫어.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선택권이 없어. 우린 모두 여기 오게 되어 있어. 별표가 찍힌 순간부터 그 아이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아직 살아 있었지만 제 영혼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정신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기다리다가 사라질 수는 없다고. 수진이처럼, 명수처럼, 은희처럼 조용히 끌려가 영원히 잊혀질 수는 없다고. 제가 만약 정말로 살아남고 싶다면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도망쳐야 한다고. 그리고 그 장부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것만이 저를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수진이 같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이 시스템의 진실을 폭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곧 제 죽음을 앞당기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장부를 훔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처리 예정자가 아니라 즉각 제거 대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것보다 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양의 3월 밤은 유난히 추웠고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 아버지 방 문틈에서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린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예, 윗선 지시 확인했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밤 안에 조용히 끝내겠습니다. 흔적 없이 처리하라는 지시였죠? 알겠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 녀석입니다. 우리 집안의 치부가 되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반동 기질이 확인됐고 비밀 문건을 열람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녀석은 저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치부는 바로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보위부 동지들이 자정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조용히 데려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가족들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제 자식이지만 당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혁명은 피를 요구하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후회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단지 피곤함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하나 처리해야 하는 것처럼요. 저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복도 바닥의 감촉이 제 몸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이미 며칠 전에 결정했고 오늘 밤 그것을 실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장부를 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저를 시험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서랍을 일부러 열어두고 제가 장부를 보는지 확인한 것일지도요. 저는 천천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5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자정 대기는 이미 2시간 전이었습니다. 즉, 보위부 요원들은 이미 집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담배 불빛이 보였습니다. 대문 앞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없던 자리였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신호를 보내는 순간 저는 이 집에서 끌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수진이처럼, 명수처럼, 그 장부에 별표가 찍혔던 모든 아이들처럼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아버지는 이미 당의 앞잡이였고
살인 공모자였습니다. 혈육이 아니라 적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색의 옷을 꺼냈습니다. 배낭에 물병과 비상식량 몇 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최소한 그 장부만큼은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수진이와 저, 그리고 미래의 별표가 찍힐 모든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저항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회의에 나갔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긴급 소집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처리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으러 간 것이라는 것을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입력하는 것을 몇 번이나 몰래 확인했었거든요. 5자리 숫자 19285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19280 금고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괴가 5개, 미국 달러 뭉치가 10여 개, 보석함 하나, 그리고 여러 개의 서류 봉투들. 그 모든 것들 사이에 붉은 표지의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부를 꺼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평양 권력층의 비밀이었고 북한 체제의 민낯이었으며 저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장부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심장 가까이에 안았습니다.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무거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금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금고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손댔습니까? 복도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고에는 자동 기록 장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문을 연 순간 보안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2명, 아니 3명의 발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아버지가 들어섰습니다. 회의에 갔다던 아버지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가지 않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를 시험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지도요. 아버지는 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제품에 안긴 붉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 결국 너도 선택했구나.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지켜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입에서 마지막으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넌 이미 이 집안의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설득도 용서도 없다는 것을요. 저는 뒤를 돌아 창문으로 뛰어갔습니다. 2층 창문이었습니다. 아래는 약 6m 높이였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잡아라.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저는 창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그 짧은 순간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기억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쿵! 땅에 떨어지는 순간 발목이 꺾였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입을 막았습니다. 뒤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도망쳤다. 추격하라. 저는 발목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이 장부를 세상에 알리지 못했으니까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서 춤을 췄습니다. 저기다. 저 골목이다. 저는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발목에서 흐르는 피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머리 위 10cm만 더 낮았다면
저는 발각됐을 것입니다. 이쪽엔 없다. 다른 쪽 확인하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품속의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멀쩡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저는 기어가다시피 평양역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제 평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하루라도 더 머무르면 저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밤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차가운 3월 바람이 역 광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발목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이 죽음이었습니다. 역 대합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합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방으로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이 짐을 옆에 두고 졸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가는 당 간부들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들, 낡은 보따리를 든 노인들, 그리고 어쩌면 저처럼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도 그 사이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귀까지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렸었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을 때 심하게 꺾인 발목은 이제 2배로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뚝거리는 것을 최대한 숨기려 애썼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끝이었습니다. 대합실을 가로질러 매표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면서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있는지, 군인이 있는지, 누가 저를 주시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표소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약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줄 맨 뒤에 섰습니다. 앞 사람의 등만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안 됐습니다. 줄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매표원이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증과 여행 허가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매표소 창구 앞에 섰습니다. 매표원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함경북도 회령까지 갑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떨리지 않게 평범한 여행객처럼 대답했습니다. 신분증과 여행 허가증 보여주십시오. 이 순간이 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창고 위로 밀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행 허가증은 없었습니다. 평양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여행 허가증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함경북도 같은 국경 지역으로 가려면 특별 허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허가증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집에 두고 왔습니다. 급한 일이라서 서둘러 나오느라. 매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제 신분증을 들어 올려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제 사진을, 제 이름을,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허가증 없이는 표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규정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장 가야 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안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역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자 1명, 평양 중구역에서 탈주, 20대 남성, 검은색 인민복 착용, 발목 부상 있음, 극히 위험한 반동분자, 발견 즉시 체포하라. 제 심장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역청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보위부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5명, 10명, 아니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검은색 제복, 붉은 완장, 손에는 권총과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합실로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서시오. 신분증 검사를 실시한다. 저는 즉시 매표소를 떠났습니다. 신분증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군중 속으로 섞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출구를 봉쇄하라. 군인 하나가 외쳤습니다. 출구 쪽으로 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인 둘이 정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씩 신분증을 확인하며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출구가 봉쇄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플랫폼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플랫폼으로 향하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군인이 한 명 서 있었지만 아직 검문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빠르게, 자연스럽게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함경북도행 야간 열차가 3번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막 출발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승무원이 마지막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기관사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더 이상 발목의 통증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오. 승무원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무전기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도망자 확인, 플랫폼 3번. 열차 방향으로 달아간다. 즉시 차단하라. 계단 위에서 군인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플랫폼을 훑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승무원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이봐, 당신 뭐야? 무시했습니다. 이미 출발하기 시작한 열차를 향해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열차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잡아라, 저놈이다.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플랫폼을 울렸습니다. 총을 뽑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성의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움직이는 열차의 손잡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점프했습니다. 손이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온 힘을 다해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객실로 올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발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체력은 이미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이틀 밤을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도망만 다녔습니다. 열차는 계속 속도를 높였습니다. 제 몸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속도가 빨라지면 손이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열차 바닥 아래 공간이 보였습니다. 철판과 바퀴 사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좁은 틈이 있었습니다. 정비공들이 점검할 때 사용하는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그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잡이에서 한 손을 떼고 철판을 붙잡았습니다. 몸을 비틀었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발이 철판 위에 걸렸습니다. 기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철판과 바퀴 사이 공간으로 몸을 밀어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좁은 공간인지 몸을 제대로 펼 수조차 없었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철판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등은 위쪽 철판에 눌렸고 배는 아래쪽 철판에 닿았습니다. 옆으로 돌아눕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가슴을 완전히 펴지 못했습니다. 얕은 호흡만 가능했습니다. 철판이 등을 짓눌렀습니다. 뼈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요란했습니다. 수레소리, 마찰음, 굉음. 모든 소리가 증폭되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조금만 손을 놓치면 바로 아래에서 돌아가는 바퀴에 깔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잘려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열차가 완전히 가속했습니다. 평양역이 멀어졌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찬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48시간을 그 공간에 웅크린 채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몸은 땀과 기름과 먼지로 범벅이 됐습니다. 열차 바닥에서 떨어지는 기름이 옷을 적셨습니다. 철가루와 먼지가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추웠습니다. 3월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달리는 열차 아래는 더욱 추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공포였습니다.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는 공포, 언제든 떨어져 죽을 수 있다는 공포, 이 끔찍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공포. 열차가 멈출 때마다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객실 수색, 화물칸까지 샅샅이 뒤져라. 화장실도 확인했나? 침대 밑까지 다 확인하라. 저는 그때마다 숨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한 번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열차가 어느 역에서 멈췄습니다. 군인들이 플랫폼에 가득했습니다.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도 확인했나? 군인 한 명이 철판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군화가 제 머리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철판 틈새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에서 불과 10cm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다른 군인이 말했습니다. 이 공간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 너무 좁아. 확실한가? 확실하다.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로 신이 저를 지켜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품속의 이 붉은 장부가 저를 보호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첫째 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어둠이 왔다가 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명수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죽으면 안 돼. 조금만 더 버텨. 환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저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햇빛이 철판 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곧 고문이 되었습니다. 한낮의 태양이 철판을 달구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철판에 구워지는 고기처럼 익어갔습니다. 탈수 증상이 왔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입술이 완전히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혀가 부어올랐습니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지만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장부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품속의 장부를 만졌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멀쩡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착역이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회령역에 도착합니다. 회령역입니다. 회령.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열차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승객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들이 다시 수색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덜 철저했습니다. 종착역이라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플랫폼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철판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다리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웅크린 자세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플랫폼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꺾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습니다. 목은 타들어가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령역에서 두만강까지는 아직 10여 킬로미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령에서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평양에서 미리 연락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 전부를 건넸습니다. 5만 위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몰래 가져온 돈이었습니다. 두만강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제발입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와. 하지만 잡히면 난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는 밤길을 걸었습니다. 산길을 타고 마을을 피해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발목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새벽녘,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강물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저편이 자유였습니다. 지금 들어가. 빨리.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강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순간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3월의 두만강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쫓아온 것입니다. 평양에서부터 열차에서 회령까지, 그리고 여기 두만강까지. 강에서 나와. 문건 내놔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팡!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팡! 팡! 연속으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에 박힌 총알이 튀어 올랐습니다. 제 눈앞 10cm 앞에서 퉁 하고 멈췄습니다. 문건 내놔라. 넌 오늘 여기서 끝이다. 저는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강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굳어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강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서 끝나는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저편이 보이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한 손이 제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눈 뜨라우.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조금만 더. 그 소리에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팔을 움직였습니다. 다리를 놀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됐습니다. 팡, 팡, 팡.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품속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싸둔 덕분에 젖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두만강 건너편 북한 땅에서는 여전히 손전등 불빛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들은 저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중국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브로커를 거쳐, 교회를 거쳐, 제3국을 거쳐, 마침내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살았구나.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왔구나. 하지만 곧바로 저는 국정원 조사실로 이송됐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거치는 과정이었습니다. 신원 확인, 동기 확인, 첩보 여부 확인. 조사실은 흰색 벽, 형광등,
그리고 금속 테이블 하나만 있는 간소한 공간이었습니다. 조사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탈북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대답 대신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인 붉은 표지의 그 장부를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조사관들이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이 손을 뻗어 장부를 열었습니다. 첫 장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두 번째 장이 넘어갔습니다. 조사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장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다섯 번째 장. 여기 적힌 이름들, 이거 전부 평양 고위층 자녀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충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조사관이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의 손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정리 예정자, 처리 예정일, 상부 지시사항, 혁명화 수용 대상자.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이건 학살 명단 아닙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한 조사관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까? 일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아직 살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명단에 이름이 있는 한 그들은 언제든 제거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이 장부는 누가 관리했습니까?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이 일에 동의했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예, 아버지는 저를 제거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제 이름도 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한 사람이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자료는 북한 체제의 실체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걸 가지고 나온 것은 엄청난 용기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살고 싶어서 이 장부를 가져왔다는 건 당신이 이미 진실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조사관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알리겠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한 조사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걸 들고 나왔습니까? 그냥 혼자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대동강변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너를 지킬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아버지는 당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조사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이 장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요. 수백, 수천 명의 아이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요.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고 당이 청춘을 제거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단지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질문이 조금 많거나 순진하게 진실을 알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동이라는 딱지가 붙어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들을 구하고 싶었던 겁니까?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조사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옳은 결정을 했습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용기입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포도, 배신감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조사관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된 것이라고. 정리 예정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된 것이라고. 지금 저는 서울 논현동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는 새벽 5시면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혁명가요에 강제로 잠을 깼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을 엽니다. 자유로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냥 공기가 아닙니다. 감시가 없는 공기입니다. 의심이 없는 공기입니다. 공포가 없는 공기입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제가 직접 고른 원두로요. 평양에서는 커피조차 배급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고위층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점에만 가도 수십 종류의 커피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 이곳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거리를 걷습니다. 아무도 저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군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멈춰 서도 됩니다. 뛰어도 됩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여행 허가증도 필요 없습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옆 사람이 무엇을 보는지 신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 광경이 신기해서 멍하니 바라보곤 합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삽니다. 1,500원짜리 평범한 김밥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입니다. 평양에서는 배급표 없이는 밥 한 끼도 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동전 몇 개만 있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인터넷을 합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검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제 손끝에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악몽을 꿉니다. 두만강의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제 목까지 차오릅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가 들립니다. 팡, 팡, 팡. 물에 박히는 총알이 튀어오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입니다. 차갑게 굳은 그 눈빛.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열차 바닥 아래 철판에 웅크린 채 48시간을 버티던 그 순간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던 그 좁은 공간. 목이 타들어가던 고통. 죽음이 코앞까지 온 그 공포. 잠에서 깹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한동안 여기가 어딘지, 제가 누구인지 헷갈립니다. 그럴 때면 창문을 엽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자유롭게 켜진 불빛들,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자유다.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붉은 장부는 지금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UN 인권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BBC, CNN,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평양에는 아직도 수많은 정리 예정자들이 있습니다. 별표가 찍힌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이름 옆에 붉은 별이 그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의 이름 옆에 죽음이 예약되어 있다는 것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진이를, 명수를, 은희를,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백, 수천 명의 아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단지 질문이 많았을 뿐입니다. 진실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자유를 꿈꿨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구독은 또 다른 탈출의 기록을 이어주고 당신의 좋아요는 누군가의 희망 신호가 됩니다. 지금 손끝으로 자유를 눌러주세요. 수진아, 너는 우리 둘 다 외교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지. 나는 혼자 외교관이 되지 못했어. 하지만 너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있어. 이것도 외교의 한 방법 아닐까? 명수야, 너는 몰래 외국 책을 읽다가 잡혔지. 단지 궁금했을 뿐인데 말이야. 나는 지금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어. 너를 생각하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 은희야,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친구들아. 나는 살아남았어. 너희의 이름이 세상에 기억될 때까지, 너희의 억울함이 밝혀질 때까지, 북한의 그 시스템이 무너질 때까지. 살아있는 한. 오늘도 저는 서울 거리를 걷습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꿈입니다. 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저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